프랑스 외교부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한국의 아리랑 7호 위성을 수입하기 위해 한국에 당장 연락하라는 긴급 지시가 내려졌기 때문인데요. 사건의 시작은 아리랑 7호가 발사된 기아나 우주센터였습니다. 우주 최전선에서 활동하던 자국 요원이 한국 의사의 진단 한마디에 긴급 이송됐기 때문인데요. 췌장암 의심됩니다. 프랑스는 그를 외면했지만 한국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어진 한국의 공군 수송기에 의해 한국으로 수송된 프랑스 요원은 긴급 구성된 의료팀에 의해 수술대에 오르는데요. 하지만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 한국 의료진이 내린 선택은 상상 초월이었습니다. 수술 이후 프랑스 대통령은 직접 이렇게 말합니다. 저거 당장 주문해. 저 기술이 필요해. 이 사건의 전말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우리나라의 위대한 기술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의료기술이 정말로 세계 최고라 생각하신다면 한국 최고라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우리나라 국민들 모두 하나로 연결될 것입니다.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클레르 뒤포르, 42살입니다. 프랑스 국립우주연구센터 소속 엔지니어로 20년 가까이 위성 발사 프로젝트를 담당해왔죠.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늘 발사대 옆이었습니다. 로켓이 하늘로 치솟는 그 순간, 심장이 함께 뛰어오르는 느낌을 저는 사랑했습니다. 2023년 5월, 저는 프랑스령 기아나 쿠르 우주센터에 있었습니다. 한국의 아리랑 7호 위성 발사를 준비하는 국제협력 프로젝트였죠. 적도에 가까운 이곳은 발사 효율이 좋아 전 세계 우주국들이 선호하는 곳입니다. 습한 열대 공기와 야자수 사이로 우뚝 선 발사대를 볼 때마다 저는 인류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뭔가 달랐습니다. 통제실로 걸어가는데 다리가 무거웠어요. 평소라면 가볍게 오를 계단이 마치 산을 오르는 것처럼 느껴졌죠.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고 입안에는 쓴맛이 돌았습니다. 저는 그냥 피곤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발사 준비 기간엔 늘 그랬으니까요. 클레르, 괜찮아? 동료 장 피에르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괜찮다고, 그냥 어젯밤에 잠을 못 잤다고 말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정말로 잠을 잘 수가 없었거든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저는 욕실로 달려갔습니다. 위장이 뒤틀리는 것 같았어요. 변기를 붙잡고 한참을 토했습니다. 토해낼 것도 없었는데 몸이 계속 경련했죠.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고 손은 떨렸습니다. 이틀째 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흘째도, 나흘째도요. 일주일이 지나도록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점점 심해졌습니다. 밥을 먹으면 곧바로 토했고 물만 마셔도 속이 뒤집혔죠.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누렇게 떴고 눈 밑은 검게 그늘졌습니다. 동료들이 병원에 가보라고 권했어요. 하지만 저는 거부했습니다. 발사까지 2주일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제가 빠지면 일정에 차질이 생길 거라고 생각했죠. 게다가 이곳은 프랑스령이지만 본토에서 7,000km나 떨어진 남미 한가운데였습니다. 제대로 된 병원이 있을 리 없었어요. 7일째 되던 날 아침, 저는 통제실에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모니터를 보다가 갑자기 시야가 흐려졌어요.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고 귀에서 윙 소리가 났습니다. 책상을 붙잡고 간신히 버텼는데 옆에 있던 한국팀 직원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괜찮으세요? 한국말이었지만 억양만으로도 걱정이 느껴졌어요. 저는 괜찮다고 영어로 대답하려 했지만 입이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얼굴을 들여다보더니 무언가 심각하다는 표정을 지었죠. 의무관 불러야겠어요. 그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거부하려 했지만 몸에 힘이 없었어요. 그냥 의자에 기댄 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고 뱃속에선 또다시 뭔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죠. 10분쯤 지났을까요? 한국 의무관이 왔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이름은 박형수 씨라고 했습니다. 그는 간단한 영어로 제 상태를 물었고 저는 일주일간의 증상을 설명했습니다. 언제부터요? 7일 전부터요.
매일 밤? 네. 매일 밤 토하고 낮엔 기운이 없어요. 박형수 씨는 제 눈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배를 가볍게 눌러봤어요. 저는 그 순간 비명을 참았습니다. 명치 아래쪽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거든요.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병원 가봐야 해요. 지금 당장. 그냥 체한 거 아닐까요? 아닙니다. 이건 췌장 문제일 가능성이 있어요. 췌장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췌장이 뭐가 문제라는 건지, 그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이건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니라는 거요. 얼마나 심각한가요? 정확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빨리 움직이는 게 좋아요. 그는 곧바로 한국팀 책임자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말을 했어요. 내일 한국행 수송기 있죠? 클레르 씨 태워 보낼 수 있을까요? 한국이요?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왜 한국이죠? 저는 프랑스 사람인데요. 하지만 박형수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제대로 된 검사 받으려면 며칠 걸려요. 프랑스 본토로 가려면 더 오래 걸리고요. 한국은 내일 출발하면 이틀 안에 병원 갈 수 있어요. 췌장암이면 시간이 생명입니다. 췌장암.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암이라고요? 저한테요? 저는 이제 겨우 42살인데요. 아직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데요. 확실한 건가요? 확실하진 않아요. 하지만 위험을 감수할 순 없습니다. 박형수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어요. 저는 그의 눈을 봤습니다. 거기엔 거짓이 없었어요. 그는 정말로 제 생명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사람도 아닌, 이름도 오늘 처음 들은 외국인을 위해서요. 한국팀 책임자가 곧바로 승인했습니다. 수송기에 자리가 있으니 내일 아침 6시에 출발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바로 병원으로 이송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울음이 터졌습니다. 프랑스 본부에 연락했을 때 돌아온 건 차가운 행정 절차뿐이었어요. 본국 귀환 후 진료받으시고 보험 서류 작성하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제가 한국 사람도 아닌데 세금을 낸 적도 없는데 그들은 저를 그냥 놔두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짐을 쌌습니다. 손이 떨려서 옷을 접는 것도 힘들었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초췌해질 수 있다니요. 창밖으로 발사대가 보였습니다. 아리랑 7호를 실은 로켓이 조명을 받으며 서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저 위성은 우주로 갈 거예요. 하지만 저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나라, 한국으로요. 제 가슴 속엔 두려움과 함께 이상한 기대감이 싹 텄습니다. 왜일까요? 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믿어도 될 것 같은 걸까요? 박형수 씨의 눈빛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보여준 신속함 때문이었을까요? 다음 날 새벽 6시, 저는 수송기에 올랐습니다. 한국팀 직원들이 배웅을 나왔어요. 박형수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다시 만나요. 꼭 괜찮아질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어서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쿠르 우주센터가 점점 작아졌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제발, 살고 싶어요. 아직 죽고 싶지 않아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좌석에 몸을 기댈 때마다 배가 쑤셨고 눈을 감으면 췌장암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프랑스 대사관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긴급 의료 지원이 필요합니다. 췌장암 의심 소견을 받았고 현재 한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답장은 6시간 뒤에 왔습니다. 귀하의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본국 귀환 절차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해외 의료비 청구는 귀국 후 보험 서류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이게 끝인가요? 절차 안내요? 저는 지금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들은 서류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금 당장 치료가 필요합니다.
한국에서 입원 예정인데 프랑스 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이번엔 12시간이 지나도 답이 없었어요. 비행기는 중간 기착지를 거쳐 계속 날았습니다. 저는 화장실에서 또 토했어요.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 위액만 올라왔습니다. 거울을 보니 입술이 갈라져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죠. 옆자리에 앉은 한국 연구원이 물을 건넸습니다. 조금씩 드세요. 인천 도착하면 바로 병원 갈 거예요. 저는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는 담요를 하나 더 덮어줬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차가웠거든요. 가족한테 연락하셨어요? 아직이요. 하셔야죠. 걱정하실 텐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엄마한테 뭐라고 하죠? 한국 가는 비행기 안에 있는데 췌장암일 수도 있대요. 라고 말하나요? 동생한테는요? 조카들한테는요? 저는 핸드폰을 쥔 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결국 엄마한테 짧게만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나 좀 아파서 병원 가려고. 걱정 마. 곧 연락할게.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어디 아픈데? 어느 병원이야? 한국 병원. 한국? 왜 한국에 가? 프랑스로 와야지. 저는 답장을 쓰다가 멈췄어요. 뭐라고 설명하죠? 프랑스는 절차만 이야기했고 한국은 비행기를 태워줬다고요? 조국이 저를 외면했고 낯선 나라가 손을 내밀었다고요? 곧 전화할게. 그렇게만 쓰고 핸드폰을 껐습니다. 더 이상 설명할 기력이 없었어요. 비행기는 계속 날았습니다. 창밖으론 구름만 보였어요. 저는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20년 넘게 프랑스를 위해 일했어요. 국가 프로젝트에 헌신했고 세금을 꼬박꼬박 냈으며 자랑스러운 프랑스 국민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쓰러졌을 때 그들은 어디 있었나요? 서류를 작성하세요. 절차를 따르세요. 귀국 후에 처리하세요. 저는 서류가 아니에요. 저는 사람입니다. 지금 당장 숨 쉬고 고통받고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거의 기절 직전이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한국 연구원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거의 다 왔어요. 입국장을 나서자 한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흰 가운을 입고 있었어요. 그가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클레르 뒤포르시죠? 저는 서울대병원 김재현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모시겠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를 바라봤어요. 의사가요? 공항까지 나온 거예요? 병원이. 여기서 먼가요?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괜찮으세요? 걸을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걷기 힘들었지만 이미 너무 많은 민폐를 끼친 것 같았어요. 하지만 김재현 씨는 제 얼굴을 보더니 곧바로 휠체어를 가져왔습니다. 타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괜찮아요. 걸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지금 몸 상태론 안 돼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결국 휠체어에 앉았어요. 그 순간 다리에서 힘이 쭉 빠졌습니다. 정말로 한 걸음도 더 걸을 수 없었구나 하고 깨달았죠. 차는 빠르게 달렸습니다. 창밖으론 낯선 도시가 지나갔어요. 높은 빌딩들, 한글로 쓰인 간판들,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프랑스 대사관엔 연락하셨어요? 김재현 씨가 물었습니다. 네, 했는데. 별 도움이 안 됐어요. 그러셨군요. 혹시 보험은요? 해외 의료보험은 있는데 청구가 복잡하대요. 걱정 마세요. 일단 치료부터 시작합시다. 나머지는 나중에 해결하면 돼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나중에 해결하면 된대요. 일단 치료부터 하래요. 제 나라는 서류부터 요구했는데 이 나라는 사람부터 살리겠다고 했어요. 왜?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김재현 씨가 잠깐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사람이 아픈데 이유가 필요한가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응급실 입구에서 간호사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곧바로 검사실로 데려갔어요. CT, 혈액 검사, 초음파. 온갖 검사를 받았습니다.
기계 소리가 귀를 때렸고 차가운 젤리가 배에 발라졌으며 바늘이 팔에 꽂혔어요. 저는 그냥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생각할 힘도 없었거든요. 검사가 끝나고 병실로 옮겨졌을 때 저는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깨끗한 침대, 하얀 이불, 조용한 공간. 일주일 만에 제대로 누울 수 있었어요. 간호사가 링거를 꽂았습니다. 내일 아침에 정확한 결과 나와요. 오늘은 푹 쉬세요.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부르세요. 그녀가 나가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병실은 고요했어요. 창밖으론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핸드폰을 꺼내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울리고 엄마가 받았어요. 클레르? 지금 어디야? 무슨 일이야? 엄마, 나 한국이야. 병원에 있어. 병원? 무슨 병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저는 지난 일주일을 설명했습니다. 아팠던 것, 의무관을 만난 것, 한국행 비행기를 탄 것, 지금 병원에 있는 것. 췌장암일 수도 있대.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어요. 당장 프랑스로 와. 거긴 내 나라가 아니잖아. 엄마, 나 지금 못 움직여. 그럼 내가 갈게. 비행기 표 끊을게. 엄마, 아니야. 너무 멀어. 그리고 여긴 괜찮아. 의사 선생님들이 잘해주셔. 하지만 엄마, 걱정 마. 나 괜찮을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울었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어요. 엄마는 제가 프랑스로 돌아오길 원했어요. 하지만 프랑스는 저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낯선 땅에 혼자였습니다.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말도 통하지 않는 곳이에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외롭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김재현 씨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사람이 아픈데 이유가 필요한가요?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왜 여기 있는지를요. 아침 8시, 김재현 씨가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뒤로 2명의 의사가 더 따라 들어왔어요. 저는 침대에 앉은 채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쿵쿵거렸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재현 씨가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어요. 화면엔 제 배속 사진이 있었습니다. 검은색과 흰색으로 이루어진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미지였죠. 췌장에 종양이 있습니다. 크기는 약 4cm. 이기입니다. 그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뚫어지게 봤어요. 저 작은 덩어리가 절 죽일 수도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암인가요? 조직 검사 결과 췌장암 2기로 확인됐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2기. 암이 맞구나. 정말로 암이구나. 얼마나 심각한가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췌장암은 예후가 좋지 않은 암입니다. 하지만 2기는 아직 다른 장기로 전이되지 않았어요. 수술이 가능한 단계입니다. 수술하면 살 수 있나요? 김재현 씨가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장담은 못 드려요. 수술 후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하고 5년 생존율은 약 40%입니다. 40%. 반반도 안 되는 확률이었어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언제 수술하나요? 최대한 빨리 해야 합니다. 이틀 후 수술 일정 잡을 수 있어요. 이틀 후라고요? 그렇게 빨리요? 하지만 저 외국인인데요. 보험도 복잡하고 비용도. 김재현 씨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클레르 씨, 지금 중요한 건 돈이 아닙니다. 생명이에요. 수술부터 하고 비용은 나중에 정리합시다. 한국은 외국인 환자도 응급 상황에선 치료를 먼저 합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국제진료센터랑 협의했어요. 일단 치료 시작하고 보험 청구는 천천히 진행하면 됩니다. 걱정 마세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프랑스에선 서류부터 요구했는데 한국은 치료부터 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한국인도 아닌데 이 나라에 세금을 낸 적도 없는데 그들은 제 생명을 먼저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까지? 목이 메었습니다. 김재현 씨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우리 병원의 원칙입니다. 생명엔 국경이 없어요.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지만 소용없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괜찮아요. 우셔도 돼요. 김재현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는 제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기다려줬어요. 옆에 있던 다른 의사들도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재현 씨가 물티슈를 건넸어요. 수술 전에 항암전 처치가 필요합니다. 며칠간 링거 맞으면서 몸 상태 끌어올릴 거예요. 그동안 가족분들께 연락하세요. 수술 날엔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가족이 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럼 저희가 보호자 역할 하겠습니다. 저는 그를 멍하니 봤어요. 의사가 보호자 역할을 한다고요? 그래도 되나요? 환자가 혼자면 병원에서 지원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날 오후 간호사 한 분이 병실로 왔습니다. 30살쯤 되어 보였고 짧은 머리에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이름표엔 이수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클레르 씨. 저는 담당 간호사 이수진이에요. 앞으로 제가 자주 올 거예요. 그녀는 유창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영어 잘하시네요. 미국에서 좀 살았어요. 외국인 환자 담당이거든요. 이수진 씨가 링거를 확인하고 혈압을 쟀습니다. 그리고 차트에 뭔가 적었어요. 밥은 드셨어요? 아니요. 먹으면 토할 것 같아서. 그래도 조금은 드셔야 해요. 죽 좀 갖다 드릴게요. 아주 조금씩만 드세요. 그녀가 나갔다가 15분 후에 죽을 들고 왔습니다. 하얀 그릇에 담긴 따뜻한 죽이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호박죽이에요. 소화 잘 되고 영양도 좋아요.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뜰 수가 없었어요. 이수진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괜찮아요. 혼자. 괜찮아요. 지금은 도움받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녀가 숟가락으로 죽을 떠서 제 입에 가져다 댔습니다. 저는 입을 벌렸어요. 따뜻한 죽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웠어요. 눈물이 또 났습니다. 맛없어요? 아니요. 너무 맛있어요. 저는 일주일 만에 제대로 된 음식을 먹었습니다. 토하지 않았어요. 배가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따뜻했어요. 이수진 씨가 조금씩 떠먹여줬습니다. 한 숟가락, 또 한 숟가락. 그녀는 서두르지 않았어요. 제가 삼킬 때까지 기다렸고 힘들어하면 잠시 쉬었습니다. 클레르 씨, 가족분들은 연락하셨어요? 엄마한테 했어요. 오시겠대요. 좋으시겠네요. 가족이 있으면 힘이 나죠. 근데 며칠 걸릴 거예요. 프랑스에서 오려면. 그럼 그때까진 저희가 가족이에요. 저는 숟가락을 든 채 그녀를 봤습니다. 가족이요? 네. 저희가 클레르 씨 가족 될게요. 외롭지 않게.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어요. 저는 왜 이렇게 자꾸 우는 걸까요? 이수진 씨가 티슈를 건넸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네. 정말로. 이제 괜찮아요. 여긴 한국이에요.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히 잤습니다. 링거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고 복도에서 간호사들의 발소리가 났어요. 창밖엔 서울의 불빛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끌어당기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정말로 저를 포기하지 않을까요? 정말로 제가 살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어요. 여기선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요. 수술 전날 밤이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비가 내렸어요.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고 하늘은 어두웠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내일이면 수술대에 오르게 됩니다. 살아서 깨어날 수 있을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엄마였어요.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클레르, 나 지금 공항이야. 공항? 응. 한국 가는 비행기 타려고. 내일 오후쯤 도착할 거야. 엄마. 수술은 내일 아침이야.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긴 침묵이었습니다. 못 간단 말이야. 못 가.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아, 엄마. 의사 선생님들이 잘해주실 거야. 하지만 난 내 엄마야. 수술할 때 옆에 있어야 하는데. 엄마, 울지 마.
제발. 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흐느끼는 소리를 듣자 참을 수가 없었어요. 미안해, 클레르. 엄마가 미안해. 왜 미안해? 엄마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아플 때 옆에 없어서. 내가 혼자 낯선 나라에 있는데 엄마가 못 가서. 엄마, 나 혼자 아니야. 여기 사람들이 정말 잘해줘. 하지만 진짜야. 간호사 선생님이 밥도 먹여주시고 의사 선생님도 매일 와서 상태 확인하시고 혼자가 아니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 목소리를 듣자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강한 척했지만 사실은 무서웠습니다. 내일 수술대에 올라가면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수진 씨였어요. 클레르 씨, 아직 안 주무세요? 네. 잠이 안 와요. 그녀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손에 따뜻한 차를 들고 있었어요. 대추차예요. 마음을 편하게 해줘요. 저는 차를 받았습니다. 김이 얼굴로 올라왔어요. 달콤한 향이 났습니다. 무서우시죠? 네. 정말로. 이수진 씨가 제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당연해요. 누구나 수술 전날엔 무서워요. 만약에 제가 깨어나지 못하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지만, 클레르 씨, 김재현 교수님은 한국 최고의 췌장암 전문의세요. 수술 성공률도 아주 높으시고요. 믿으셔야 해요. 근데 40%잖아요. 5년 생존율이. 그럼 40명은 살아요. 클레르 씨가 그 40명 안에 드실 거예요.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어요. 목으로 넘어가면서 가슴까지 따뜻해졌습니다. 가족들 못 오시죠? 네. 엄마가 오시긴 하는데. 내일 오후나 되어야. 그럼 내일 제가 보호자 역할 할게요. 수술실 앞에서 기다릴게요. 정말요? 물론이죠. 혼자 두지 않을 거라고 했잖아요. 그날 밤 저는 이수진 씨와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한국에 대해 말해줬어요. 서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한강이 밤에 얼마나 예쁜지, 한국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요. 나중에 나으시면 꼭 데리고 갈게요. 경복궁도 보여드리고 명동도 가고 남산타워도 올라가요. 제가 정말 나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그리고 꼭 보여드릴 거예요. 한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다음 날 아침 6시 간호사들이 병실로 왔습니다. 수술복으로 갈아입혔고 침대를 밀어복도로 나갔어요. 형광등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수술실 앞에 도착했을 때 이수진 씨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가 제 손을 잡았어요. 잘 다녀오세요. 여기서 기다릴게요. 고마워요. 아니에요. 클레르 씨, 꼭 돌아오세요. 네. 꼭요.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하얀 불빛이 쏟아져 나왔어요. 저는 침대에 누운 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재현 씨가 마스크를 쓴 채 서 있었어요. 클레르 씨, 준비됐어요? 네. 걱정 마세요. 제가 최선을 다할게요. 마취과 의사가 주사를 놓았습니다. 차가운 액체가 팔로 들어왔어요. 천장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천천히 세어봐요. 하나, 둘. 그리고 모든 게 어두워졌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저는 어둠 속에 있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요했어요. 그때 멀리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어린 목소리였어요. 저는 그 목소리를 알았습니다. 루이. 제 아들이었어요. 10살짜리 제 아들 루이. 엄마, 언제 와? 보고 싶어. 저는 대답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루이의 목소리만 들렸습니다. 선생님이 엄마 아프다고 했어. 많이 아파? 엄마, 죽는 거 아니지? 아니야, 루이. 엄마 안 죽어. 꼭 돌아갈게. 엄마. 보고 싶어. 정말로. 그리고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아들이 울고 있었어요. 저는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보였어요. 하얀 천장이었습니다. 형광등이 눈부셨어요. 깨어나셨어요? 이수진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그녀가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술.
끝났어요? 네. 성공적이었어요. 종양 다 제거했대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살았구나. 저는 살았어요. 루이. 네. 제 아들이에요. 영상통화. 하고 싶어요. 지금요? 네. 지금. 꼭. 이수진 씨가 제 핸드폰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에 있는 제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화면에 루이가 나타났습니다. 엄마. 루이야. 엄마, 괜찮아? 얼굴이 왜 그래? 괜찮아. 엄마 괜찮아. 수술 잘 끝났어. 정말? 응. 엄마 이제 나을 거야. 루이가 울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울었어요. 엄마, 빨리 와. 보고 싶어. 응. 엄마 곧 갈게. 꼭.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이수진 씨를 봤습니다. 고마워요. 정말로. 고마워요. 천만에요. 아드님 보니까 힘나시죠? 네. 살아야겠어요. 루이 때문에라도. 이수진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요. 꼭 사셔야 해요. 루이가 기다리잖아요. 그날 밤 저는 다짐했습니다. 꼭 살겠다고요. 어떤 고통이 와도 견디겠다고요. 루이를 위해서라도요. 수술 후 3일째 되던 날, 저는 처음으로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니, 일어나려고 시도했어요. 하지만 배에서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왔고, 저는 비명을 삼켰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이수진 씨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도움으로 간신히 앉을 수 있었어요. 등에서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아파요? 네. 많이요. 당연해요. 큰 수술 받으셨잖아요. 진통제 더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통제를 먹으면 머리가 멍해졌어요. 저는 또렷한 정신으로 있고 싶었습니다. 통증이 있다는 건 제가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 엿새째 되던 날, 김재현 씨가 병실로 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클레르 씨, 항암 치료 시작해야 합니다. 언제부터요? 이틀 후부터요. 6주기 진행할 거예요. 3주마다 한 번씩. 부작용이 심한가요? 김재현 씨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힘들 거예요. 구토, 탈모, 극심한 피로감이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재발을 막으려면 꼭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견딜 수 있겠어요? 견뎌야죠.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김재현 씨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힘내세요. 저희가 함께 할게요. 첫 항암 치료가 시작된 날, 저는 항암실로 옮겨졌습니다. 그곳엔 저처럼 링거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머리카락이 다 빠져 있었고, 어떤 사람은 창백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제 팔에 바늘을 꽂았어요. 투명한 액체가 천천히 혈관으로 들어왔습니다. 처음 30분이 중요해요. 몸에 이상 있으면 바로 말씀하세요. 네. 액체가 들어오자 몸이 이상해졌습니다. 손끝이 저렸고 입안에 쓴맛이 돌았어요. 그리고 갑자기 메스꺼움이 밀려왔습니다. 토할 것 같아요. 간호사가 재빨리 대야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그 안에 위액을 토해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힘드시죠? 조금만 참으세요. 하지만 참을 수가 없었어요. 온몸이 경련했고 식은땀이 쏟아졌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어요. 항암 치료는 4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그 4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시계를 보며 1분을 견뎠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병실로 돌아왔을 때 저는 완전히 탈진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온몸이 아팠고 속은 계속 뒤집혔습니다. 밤 11시쯤 이수진 씨가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아직 안 주무세요? 잠이 안 와요. 첫 항암이 제일 힘들어요. 내일은 좀 나아질 거예요. 그녀가 차가운 수건을 가져와 제 이마에 올려줬습니다. 시원했어요. 이수진 씨. 네. 이거 견딜 수 있을까요? 앞으로 5번을 더 받아야 하는데. 견딜 수 있어요. 클레르 씨는 강해요. 저 안 강해요. 지금 너무 무서워요. 이수진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무서워하는 게 약한 게 아니에요.
그래도 계속 싸우는 게 강한 거예요. 클레르 씨는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요즘 저는 너무 자주 울었어요. 일주일 후 두 번째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번엔 더 심했어요. 치료 중간에 저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저는 중환자실에 있었어요. 온몸에 선이 연결되어 있었고 기계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깨어나셨네요. 김재현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그가 침대 옆에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쇼크 상태였어요. 몸이 항암제를 감당하지 못했죠. 한동안 위험했습니다. 저 죽을 뻔했나요? 네. 솔직히 말하면요. 김재현 씨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이겨냈어요. 클레르 씨는 정말 강해요. 저 이제 못하겠어요. 항암 치료 더 이상 못 받겠어요. 클레르 씨, 너무 아파요.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김재현 씨가 제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저도 알아요. 얼마나 힘든지. 매일 환자분들이 같은 말씀 하시거든요. 죽고 싶다고, 그만두고 싶다고. 그럼. 하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하나뿐이에요. 조금만 더 버티시라고요. 고통은 지나가지만 포기하면 끝이에요. 저 정말 못 견뎌요. 견딜 수 있어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병원 전체가 함께 할게요. 그날 오후 병원장이 직접 중환자실로 왔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하얀 머리에 온화한 눈빛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저는 서울대병원 원장 최민호입니다. 클레르 씨 상태를 들었어요. 원장님이 왜 저한테? 우리 병원에서 치료받는 모든 환자는 제게 소중합니다.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요. 최민호 원장이 제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클레르 씨, 포기하고 싶으시죠? 네. 당연해요. 누구나 그래요. 하지만 제가 약속 하나 할게요. 약속이요? 우리 병원은 클레르 씨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오래 걸려도요. 끝까지 함께 갑니다. 저는 그의 눈을 봤습니다. 거기엔 진심이 있었어요. 왜?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저 그냥 외국인인데. 클레르 씨. 최민호 원장이 말했습니다. 한국에선 생명의 국적이 없어요. 아픈 사람이 있으면 돕는 게 우리 철학입니다. 그게 한국 의료의 정신이에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는 정말로 저를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걸요. 프랑스가 저를 외면했을 때 한국은 손을 내밀었어요. 제가 쓰러졌을 때 한국은 절 일으켜 세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최민호 원장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클레르 씨, 꼭 이겨내세요. 기다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루이가. 그래요. 아드님이 기다려요. 그러니 포기하면 안 돼요. 사흘 후 저는 일반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몸 상태가 안정됐다고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약했습니다. 걷기도 힘들었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루이를 위해서요. 그리고 저를 포기하지 않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항암 치료 4번째를 끝냈어요. 머리카락은 다 빠졌고 몸무게는 15kg이나 줄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이 보였어요. 뼈만 앙상하게 남은, 눈만 크게 뜬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 있었어요. 어느 날 오후 이수진 씨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손에 태블릿을 들고 있었어요. 클레르 씨, 영상통화 하실래요? 루이가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요? 제가 이 모습으로요? 저는 본능적으로 머리를 만졌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매끈한 두피만 만져졌습니다. 루이는 엄마 얼굴이 보고 싶을 거예요. 어떤 모습이든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루이를 보고 싶었거든요. 화면이 켜지자 루이가 나타났습니다. 석 달 만에 보는 아들이었어요. 얼굴이 좀 더 성숙해 보였습니다. 엄마. 루이야. 잘 지냈어? 루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제 모습을 본 거예요. 엄마. 머리가. 응. 항암 치료 받아서 빠졌어. 근데 괜찮아.
나중에 다시 자라. 아파? 아니, 안 아파. 엄마 괜찮아. 거짓말이었어요. 매일 아팠습니다. 하지만 루이한테 그 말을 할 순 없었어요. 루이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 빨리 집에 와. 나 혼자 있기 싫어. 이모랑 있잖아. 이모는 이모야. 엄마가 아니야.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루이야, 엄마 곧 갈게. 조금만 기다려. 언제? 크리스마스엔 올 수 있어? 크리스마스는 넉 달 후였습니다. 항암 치료가 다 끝나는 시기였어요. 응. 크리스마스엔 꼭 갈게. 약속. 약속. 루이가 작은 손가락을 화면에 가져다 댔습니다. 저도 손가락을 화면에 댔어요. 우리는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수진 씨가 제 등을 쓰다듬었어요. 잘하셨어요. 루이 많이 기뻐했어요. 저 크리스마스까지 살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꼭 사실 거예요. 그날 밤부터 저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공책을 한 권 사서 매일 적었어요. 제 감정을, 생각을, 하루를 적었습니다. 2023년 8월 12일. 오늘 루이를 봤다. 석 달 만에. 내 모습에 놀라는 걸 보니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살아야겠다고 다시 다짐했다. 루이를 위해서라도. 8월 15일. 5번째 항암 치료. 이번엔 좀 나았다. 토하긴 했지만 의식은 잃지 않았다. 몸이 적응하는 걸까? 김재현 선생님이 잘 견디고 있다고 칭찬하셨다. 8월 20일. 오늘 처음으로 병원 복도를 걸었다. 이수진 씨가 팔을 잡아줬다. 10m를 걸었다. 숨이 찼지만 기뻤다.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다. 8월 27일.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이수진 씨가 가르쳐준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세 문장을 배웠다. 이 나라 사람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다. 9월 3일. 6번째 항암 치료. 마지막이다. 끝났다. 정말 끝났다. 울었다. 기쁜 건지 슬픈 건지 모르겠다. 그냥 울었다. 마지막 항암 치료를 끝낸 날, 김재현 씨가 병실로 왔습니다. 축하합니다. 클레르 씨, 치료 다 끝났어요. 정말 끝난 건가요? 네. 이제 경과를 지켜봐야죠. 한 달 후에 CT 찍어서 확인할 거예요. 재발하면 어떡해요? 그때 가서 생각해요. 지금은 이긴 걸 축하합시다. 김재현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어요. 많이 힘드셨죠? 네. 정말로요. 하지만 이겨냈어요. 대단해요. 그날 저녁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이수진 씨가 케이크를 들고 들어왔어요. 작은 케이크였지만 초가 꽂혀 있었습니다. 축하해요. 항암 치료 완료. 뒤로 간호사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다들 웃고 있었어요. 클레르 씨, 정말 잘 견디셨어요. 우리 환자 중에 제일 강하셨어요. 이제 퇴원만 남았네요. 저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저를 돌봐준 사람들이었어요. 저를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저희도 고마워요. 클레르 씨 덕분에 우리도 배웠어요. 뭘 배우셨는데요? 이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생명의 소중함이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힘이요. 우리는 함께 케이크를 먹었습니다. 달았어요. 그동안 아무 맛도 느끼지 못했는데 그날은 단맛이 느껴졌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처음으로 병원 밖으로 나갔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나갔어요. 이수진 씨가 밀어줬습니다. 가을바람이 불었어요. 상쾌했습니다. 하늘은 파랗고 나뭇잎은 노랗게 물들고 있었어요. 예쁘죠? 네. 정말로요. 저기 보이는 게 남산이에요. 저 위에 타워가 있어요. 언젠가 가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꼭 데려갈게요. 우리는 병원 정원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꽃들이 피어 있었어요. 이름 모를 꽃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해가 따뜻했어요. 이수진 씨. 네. 제가 한국에 온 이유를 알 것 같아요. 무슨 이유요? 살기 위해서요. 프랑스에 있었으면 저 죽었을 거예요. 한국이 저를 살렸어요.
이수진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클레르 씨가 싸웠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한국이 함께 싸워줬어요. 저는 공책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적었어요. 9월 11일. 오늘 처음으로 하늘을 봤다. 파랬다. 살아있다는 게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다. 저는 우주를 좋아했다. 별을, 위성을, 로켓을 사랑했다. 하지만 한국에서 다시 깨달았다. 생명이 우주보다 아름답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루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루이야. 엄마. 엄마 항암 치료 다 끝났어. 정말? 그럼 이제 집에 와. 응. 크리스마스 전에 갈게. 약속 지킬게. 엄마 사랑해. 나도 사랑해. 루이야, 엄마가 약속할게. 꼭 돌아갈게. 그리고 오래오래 살게. 너랑 함께.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제가 살아야 할 이유를요. 루이 때문이기도 했지만 이 나라가 저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한국이 제게 다시 살 기회를 줬습니다. 이제 저는 그 선물에 보답해야 했어요. 한 달 후 CT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재현 씨가 밝은 얼굴로 병실에 들어왔어요. 깨끗해요. 제발 소견 없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이수진 씨가 얼른 저를 붙잡았습니다. 클레르 씨, 괜찮으세요? 네. 그냥 믿기지가 않아서요. 이긴 거예요. 클레르 씨가 이겼어요. 저는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정말로 이긴 거였습니다. 암을요? 죽음을요? 퇴원은 언제 할 수 있어요? 일주일 후면 가능해요. 재활 프로그램 좀 더 받고 나서요. 재활은 힘들었습니다. 석 달 동안 누워만 있었더니 근육이 다 빠져 있었어요. 10m 걷는 것도 숨이 찼고 계단 오르기는 불가능했습니다. 물리치료사 박민수 씨가 매일 와서 도와줬어요. 조금씩 해요. 천천히. 서두르지 마세요. 크리스마스까지 걸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한 달이면 충분해요. 저는 매일 연습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병실 안을 걸었어요.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숨이 차도 계속 걸었습니다. 일주일 후엔 복도를 걸었어요. 20m, 50m, 100m. 점점 더 멀리 갈 수 있었습니다. 2주일 후엔 계단을 올랐어요. 한 층을 오르는데 10분이 걸렸지만 올랐습니다. 박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대단해요. 보통 환자들보다 훨씬 빨라요. 서둘러야 해요. 루이한테 가야 하니까. 곧 가실 수 있을 거예요. 퇴원 전날, 최민호 원장이 다시 병실로 왔습니다. 클레르 씨, 퇴원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원장님,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프랑스로 돌아가려고요. 아들이 기다리거든요. 최민호 원장이 잠시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한국에 남을 생각은 없으세요? 네. 우리 병원에서 정기 검진 받으면서 지내시면 어떨까 해서요. 재발 위험이 있으니까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한국에 남는다고요? 하지만 제 직장은 프랑스에 있어요. 한국에서도 일하실 수 있어요. 항공우주 분야에서 국제협력 담당자가 필요하거든요. 제가 아는 분께 추천해 드릴 수 있어요. 정말요? 네. 클레르 씨 같은 경력이면 충분히 가능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에 남는다는 것. 이 나라에서 계속 산다는 것. 생각해 볼게요. 퇴원하던 날 병원 직원들이 모두 나와서 배웅해줬습니다. 김재현 씨, 이수진 씨, 박민수 씨, 그리고 저를 돌봐준 수많은 간호사들이었어요. 건강하세요, 클레르 씨. 꼭 연락주세요. 한국 오시면 꼭 들러요. 저는 한 명 한 명 안아줬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로. 생명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수진 씨가 작은 상자를 건넸어요. 선물이에요. 비행기에서 읽으세요. 상자를 열어보니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병원 직원들이 쓴 편지였어요. 클레르 씨, 우리의 용감한 전사. 당신은 정말 강했어요. 앞으로도 건강하세요. 마이너스 김재현. 언니, 보고 싶을 거예요. 한국어 공부 계속하세요. 마이너스 이수진.
다음엔 산 정상까지 같이 올라가요. 마이너스 박민수. 저는 편지를 읽으며 또 울었습니다. 프랑스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어요. 서울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를 살린 도시였어요. 루이는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달려왔어요. 엄마. 루이야. 저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살아있었어요. 저는 살아서 아들을 다시 안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 머리 자랐네. 응. 조금씩 자라고 있어. 예뻐. 고마워, 루이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낯익은 거실, 낯익은 침대, 낯익은 풍경.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저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흘 후, 프랑스 우주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복직 가능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대신 한국국립우주연구소에 이력서를 보냈어요. 최민호 원장의 추천서와 함께요. 일주일 후, 면접 제안이 왔습니다. 국제교류팀에서 일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한국어는 하시나요? 조금 배웠습니다. 앞으로 더 배울 거예요. 왜 한국에서 일하고 싶으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한국이 제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제 제가 한국을 위해 일하고 싶습니다.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 루이에게 물었습니다. 루이야, 엄마랑 한국 갈래? 한국? 그 병원 있는 나라? 응. 엄마가 거기서 일하게 됐어. 루이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거기 사람들 좋아? 응. 정말 좋아. 너도 좋아할 거야. 그럼 갈래. 엄마랑 같이 있을 수 있으면 어디든 좋아. 석 달 후, 저와 루이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수진 씨가 마중 나왔어요. 언니, 돌아오셨네요. 응. 돌아왔어. 이 친구가 루이구나? 네. 루이야, 인사해. 루이가 서툰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씨가 환하게 웃었어요. 어머, 한국말 할 줄 알아요? 귀여워라. 우리는 함께 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론 익숙한 풍경이 지나갔어요. 이 도시에서 저는 죽을 뻔했지만 동시에 다시 태어났습니다. 다음 날 국립우주연구소에 첫 출근을 했습니다. 사무실 창문으로 하늘이 보였어요. 동료가 말했습니다. 다음 달에 아리랑 8호 발사예요. 보러 가실 거예요? 물론이죠. 기대되시겠어요. 우주 분야 전공이시잖아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뭐가요? 예전엔 위성이 중요했어요. 기술이, 우주가요.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그것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요. 뭔데요? 사람이요. 생명이요. 그날 저녁,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2023년 12월 5일. 오늘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했다. 루이와 함께. 이 나라는 내게 생명을 줬고, 이제 나는 이 나라를 위해 일한다. 나는 우주를 꿈꿨지만 한국에서 그보다 큰 걸 배웠다. 희망을, 사랑을, 생명의 소중함을. 한국은 위성을 우주로 쏘아 올린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사람을 품는다. 2025년 12월, 아리랑 7호 발사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연구소 동료들과 함께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로 향했어요. 루이도 함께 갔습니다. 엄마, 저거 진짜 우주로 가? 루이가 발사대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하얀 로켓이 하늘을 향해 서 있었어요. 응. 저 안에 위성이 들어있어. 곧 우주로 날아갈 거야. 엄마도 예전에 저런 거 만들었어? 응. 프랑스에서. 여기서도 할 거야? 그럼. 엄마가 이제 한국 위성 프로젝트 도와줄 거거든. 발사 30분 전 통제실에 들어갔습니다. 모니터들이 빽빽하게 늘어서 있었고 엔지니어들이 긴장한 얼굴로 화면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10분 전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1년 전 저는 프랑스령 기아나에서 아리랑 7호 발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쓰러졌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저는 살아있었고 한국에 있었습니다. 5분 전, 3분 전, 1분 전, 10, 9, 8, 7, 6, 5, 4, 3, 2, 1. 점화. 로켓에서 불길이 쏟아졌습니다.
땅이 흔들렸고 굉음이 울렸어요. 그리고 로켓이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아름다웠어요. 로켓이 하늘로 치솟는 모습이요. 구름을 뚫고 하늘을 가르며 우주를 향해 날아가는 그 모습이요. 성공입니다. 통제실에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껴안고 울었어요. 저도 옆 동료를 껴안았습니다. 축하해요. 축하합니다. 루이가 제 옷자락을 잡아당겼어요. 엄마, 울어. 응. 기쁜 눈물이야. 로켓이 그렇게 좋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로켓보다 더 좋은 게 있어. 뭔데? 살아있다는 거. 엄마가 여기 너랑 함께 있다는 거. 발사 2주일 후 한국의 한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외국인이 한국 의료를 통해 회복한 이야기를 다루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수락했습니다. 스튜디오는 밝았어요. 조명이 눈부셨고 카메라가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클레르 씨, 한국에 어떻게 오시게 됐나요? 저는 1년 전 이야기를 했습니다. 쿠르 우주센터에서 쓰러진 것, 한국 의무관을 만난 것, 수송기를 타고 온 것, 병원에서 치료받은 것. 프랑스 정부의 도움은 없었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없었어요. 서류와 절차만 이야기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치료를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떤 기분이셨어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때의 감정이 밀려왔어요. 감사했어요. 그리고 부끄러웠어요. 부끄럽다고요? 제 조국이 저를 외면했는데 낯선 나라가 손을 내밀었으니까요. 한국은 제게 국적을 묻지 않았어요. 그냥 아픈 사람을 도왔습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일하고 계시죠? 네. 국립우주연구소에서요. 한국이 제 생명을 살렸으니 이제 제가 한국을 위해 일하고 싶었어요. 한국을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한국은 세계의 가족입니다. 가족이요? 네. 가족은 혈연이 아니에요. 서로를 지켜주는 마음이죠. 한국은 저를 가족처럼 대해줬어요. 외국인이지만 낯선 사람이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가 방송되고 난 후 많은 메시지가 왔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응원의 말을 보내왔어요. 감동했어요.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럽습니다. 건강하세요. 앞으로도 좋은 일만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당신의 가족입니다. 저는 메시지를 하나하나 읽으며 또 울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김재현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병원에서 강연을 해달라고 했어요.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고요. 제가요? 저는 의사도 아닌데요. 클레르 씨는 환자였잖아요. 그리고 이겨냈죠. 그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일주일 후 저는 서울대병원 강당에 섰습니다.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환자들, 보호자들, 의료진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클레르 뒤포르입니다. 서툰 한국어였지만 사람들이 박수쳐줬어요. 1년 전 저는 이 병원에 왔습니다. 췌장암 2기 환자였어요. 외국인이었고 혼자였고 무서웠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제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한국이 함께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 병원 직원분들이 저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죽고 싶었어요. 너무 아팠거든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말했어요. 끝까지 함께 간다고요. 그 말을 믿었어요. 그래서 살았습니다. 객석에서 눈물을 닦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아파도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한국이 함께합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환자가 다가왔습니다. 60대 남자였어요. 저도 췌장암이에요. 사기예요. 그러시군요. 살 수 있을까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이기였죠. 그런데 지금 여기 있어요. 살 수 있어요. 그가 울었습니다. 저도 함께 울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루이를 재웠습니다. 루이는 한국 학교에 다니고 있었어요. 한국어도 제법 늘었고 친구도 많이 생겼습니다. 엄마, 나 한국 좋아. 그래? 왜? 다들 친절해. 그리고 엄마가 웃어. 엄마가 웃어?
응. 프랑스에 있을 땐 안 웃었는데 여기선 많이 웃어. 저는 루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가 행복해서 그래. 나도 행복해. 루이가 잠들고 나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1년 전 병실 창문으로 보던 그 불빛들이었습니다. 그때는 무서웠어요. 살 수 있을까? 집에 돌아갈 수 있을까? 루이를 다시 볼 수 있을까?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한국은 위성을 우주로 쏘아 올린다. 기술력으로, 과학으로.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한국은 사람을 품는다. 국적을 묻지 않고 조건을 따지지 않고 그냥 생명을 구한다. 나는 프랑스 사람이다. 하지만 이제 한국도 내 조국이다. 내 생명을 준 나라이니까. 감사합니다, 한국. 내 생명과 우주, 둘 다 당신이 줬습니다. 저는 공책을 덮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은 언제 한국이 따뜻하다고 느끼셨나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